자, 그러면 한번 또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동물에서 세포와 세포 사이 또는 세포와 세포의 기질 사이에서 발견되는 연접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연접이 데스모좀, 부착 연접, 그 다음에 헤미데스모좀 종류가 있고요. 간극 연접이 있고요. 또 밀착 연접이 있죠. 자, 이때 이제 관련된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체크 한번 하는 그런 문제인데, 자, 지금 이제 그 세포와 세포를 연결해 주는 것은 데스모좀과 부착 연접이 있죠. 데스모좀은 중간 섬이 연결되어 있고, 부착 연접은 미세 섬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포하고 여기서 세포의 기질로 되어 있는데, 이 기질이 기저층이죠. 세포의 기질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 이 기저층하고 세포하고 연결되는 또 연접이 헤미데스모좀인데, 이때 또 관여하는 막단백질 종류도 다르고요. 그리고 B와 같은 경우는 지금 통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 간극 연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막단백질을 물어보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일단 미세섬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A는 부착 연접이고요. 그 다음에 A와 같이 고착 연접에 해당하는 C의 경우에서는 헤미데스모좀이고요. 그리고 B의 경우에서는 간극 연접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때 지금 여기 서로 연결하는 데 관여하는 요 부위에 있는 단백질이 캐드에린 단백질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간극 연접 같은 경우는 코넥신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코넥신 6개가 하나의 코넥선을 만들고 2개의 코넥선이 하나의 간극 연접을 만들죠. 이 코넥신이라는 것은 예전에 기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캐딜이나 코넥신 같은 경우는 나왔는데, 요거 헤미데스모즘에 있는 거. 이 막단백질은 인테그린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미트디트 쪽에서 이게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접 관련돼서 이 단백질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코넥신 물어봤듯이. 그래서 이 정도 수준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A는 부착 연접, 그래서 캐딜인 막단백질이 관여한다. 그 다음에 C는 헤미데스모좀이고 인테그린이 관여한다. 간극 연접은 코넥신이라는 막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분만 시에 어떤 것의 발현을 통해 자궁은 동시수축이 일어나는, 자, 여기서 이 코넥신이라고 했으니까 코넥신이라고 하는 막단백질의 발현을 통해서 자궁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시수축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이 동시수축이 일어나려면 간극 연접이죠. 자, 그래서 코넥신 발현되면 간극 연접이 형성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동시수축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동시수축이 일어나는 평활근은 우리가 동시에 수축하니까 단일 단위처럼 수축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단일 단위 평활근이다. 자, 이 자궁 같은 경우는 원래는 다중 단위 평활근이었죠. 평소에는 다중 단위 평활근이다가 분만할 때 단일 단위 평활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중단위 평활근에 해당하는 게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이러한 다중단위에 해당하는 게 홍채 있고요. 모양채 있고요. 이런 애들은 다중단위 평활근, 그리고 자궁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단일단위 평활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캐드에린, 그 다음에 인테그린, 코넥신, 그리고 단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2번 보면 육상군집의 순 1차 생산력, 그리고 실제 증발산량과 이 1차 생산량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자, 다음 그림은 실제 증발산량 변화에 따른 순 1차 생산력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며 각 생물 군계가 해당하는 위치가 그래프에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실제 증발산량이 있고요. 여기 이제 순 1차 생산량이 있습니다. 실제 증발산량이라는 것은 이제 증산량하고 증발량, 토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증발하는 증발량이 합한 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증발산량은 토양 하천 등에서 일어나는 증발량 플러스 기공을 통한 증산량, 그것도 이제 합한 값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수 온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요 가하고 다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를 보면 실제 증발산량에 비해서 1차 생산량이 증가한 값이고요. 그리고 다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발산량은 많은데 1차 생산량이 적죠. 그래서 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걸 한번 보면 증발산량은 자, 실제 증발산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관여하는 여기서 증발량이라고 합니다. 증발량. 증발산량. 미안해요. 자, 증발산량이 크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1차 생산력은 증발산량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에요. 증발산량이라는 것은 증산량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증발산량이 크면 증산량, 그러니까 그 식물 기공을 통한 증산량이 커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상에서는 보면. 그러니까 증산량이 크다라는 것은 기공이 한참 많이 열려 있다는 얘기고, 기공이 열려 있다는 얘기는 CO2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게 돼서 순 1차 생산력도 같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증발산량은 많지만 순 1차 생산력이 적은 편이죠. 그 얘기는 기공을 통한 CO2의 유입이 적다라는 얘기예요. 기공이 열려 있으면 CO2가 들어오게 되는데, 기공이 닫혀 있기 때문에 CO2가 적게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기공이 닫히면 증산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 증발산량은 증가하지만 생산력이 적기 때문에 기공 열림 기간이 적다. 그래서 식물에 의한 증산작용이 적게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증산량은 적고 증산량에 비해서 토지나 하천 같은 데서 일어나는 증발량이 더 많을 것이다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가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가의 경우는 실제로 증발산량에 비해서 생산력이 높죠. 그래서 이 가에 해당하는 예로서 어떤 게 있냐면 논가 같은 경우, 농경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가에 해당하는 예로서는 농경지. 그래서 농경지 같은 경우는 생산력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의 경우, 육상 생태계 중에 어떤 부위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제 라의 경우 이제 증발산량이 적다는 얘기는 강수량이 적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육상 생태계 중에 어느 부위가 해당되느냐, 사막 부위가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툰드라 지역. 예, 해당하고요. 자, 육상 생태계 그냥 이건 간단히 개념만 잡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이제 X축이 강수량이면, Y축은 이제 기온. 그래서 이제 사막 같은 경우는 기온의 편차가, 연중 기온의 편차는 심하지만 강수량은 아주 적은 양으로 내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툰드라 지역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로 이제 툰드라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원 같은 경우는 좀 기온이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초원 같은 경우도 요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강수량이 많고 기온이 높은 곳, 열대기. 강수량도 좀 계절에 따라서 좀 변화가 심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 또 아래쪽이 화렵수위, 온대 화렵수위. 요거는 그냥 다시 한번 복습 겸해서 간단히 보는 걸로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이 이제 침엽수위. 요 정도로. 육상 생태계는 이렇게 개념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실제 증발산량이 적다는 얘기는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니까 사막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답은 사막 그 다음에 식물의 증산량이다. 증산량이 적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요 정도로 체크를 하면 되고요. 자, 넘어갑시다.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3번 같은 경우도
이건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지금 스타트 사이트에 타타박스가 있습니다. 그럼 타타박스에 TF2D가 결합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전사계시 복합체가 형성이 되고 RNA 중화표소가 진행을 해요. 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왼쪽으로 진행할지 오른쪽으로 진행할지 이제 결정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왼쪽으로 진행이 되는지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염기서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제한 요소들로 절단을 하고 그러면 제한 요소로 만든 이 절편에다가 NTP를 넣어주게 되면 전사가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사 결과물을 G형 DNA하고 섞은 다음에 가열후 냉각이니까 얘는 변성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재생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재생을 시켰을 때 상부적인 결합이면 상부적인 염기서를 갖고 있으면 결합을 하기 때문에 여기 만들어진 방사성 NTP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 전사체가 주형 DNA 가닥과 결합을 할 거고요. 비주형 DNA 가닥하고는 결합을 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외가닥 절편을 분해를 하는 가수분해 효소를 처리하게 되면 이중 가닥은 남겨두고 단일 가닥만 절단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단일 가닥 중에서 RNA, 단일 가닥을 절단하는 것은 RNase A에 해당하고요. 이중 가닥 중에 이중 가닥을 형성하는 DNA와 RNA, 이중 가닥을 형성하는 RNA를 제거할 때는 RNase H를 처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외가닥 절편은 분해를 하고요. 이중 가닥 형성된 것만 밴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밴드를 보면 DNA, RNA, 이중 가닥을 형성할 거고요. 이때 RNA는 방사성 NTP로 합성이 됐기 때문에 방사성을 띠게 되니까 우리가 밴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건 어떤 걸 예상을 할 수 있냐면 왼쪽으로 전사가 진행하는 경우, 오른쪽으로 전사가 진행하는 경우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힌드스루로 절단된 절편에서는 이 정도의, 왜냐면 주형 DNA 가닥이 여기서 끝나니까 이 정도의 전사체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스마온으로 절단을 하게 되면 이 정도, 그 다음에 엑스마로 절단을 하게 되면 이 정도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오른쪽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가장 긴 가닥은 스마온으로 절단한 것. 실제로 DNA 가닥은 어느 부위예요? DNA 절편은 스마온으로 절단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G형 DNA죠. 그런데 이렇게 결합을 시키게 되면 이 주형 DNA하고 RNA 전사체가 결합을 할 거고요. 여기 남아있는 이 부위는 아까 외가닥 절편을 분해하는 효소를 처리했으니까 이 부위는 절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스타트 사이트부터 엑스마 1까지의 이 DNA, RNA 이중 가닥이 밴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전사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엑스마로 절단한 경우는 역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주형 DNA가 있지만 전사체는 요만큼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외가닥 절편 분해하는 효소에 의해서 요 부위가 절단되니까 이만큼 길이 이 정도의 길이만큼 밴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힌드3 같은 경우는 요 정도죠. 자, 그러면 왼쪽으로 전사가 일어나게 되면 힌드3를 절단한 절편의 전사체가 가장 길 것이고요.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엑스마1으로 절단한 절편의 전사체가 가장 길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문제를 보면 실험 결과의 밴드는 제한요소로 절단된 DNA를 주형으로 세론에 합성된 RNA 길을 통해 전사 방향을 결정하는데 A가 만약에 힌드3로 절단한 것이라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가 힌드3라고 나와 있으니까 두 번째로 긴 전사체를 만드는 것은 왼쪽 방향을 통해서 두 번째로 긴 것을 만드는 것은 스마온이죠. 그러니까 요 B는 스마온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얘가 힌드3, 얘는 스마1, 얘는 엑스마1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답을 보면 스타트 사이트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쪽 왼쪽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 그리고 스타트 사이트는 전사 진행 방향에 위치한 제한 요소 지금 430이라고 되어 있는데 430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스마온으로 절단한 절편을 기준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면 요만큼이 이제 430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스마온부터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스타트 사이트가 430 베이스페어만큼 떨어져 있다.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 mRNA가 합성된다면, 자, mRNA 합성될 때 관여하는 애가 누구예요? RNA, 중화효소 2죠. 그래서 트랜스크립션 팩터 또는 트랜스액팅 팩터 또는 트랜스 팩터 이렇게 해서 줄여서 우리가 TF라고 하는데 그 전사인자를 표현할 때는 요 2를 붙이는 겁니다. RNA 중화효소 2가 관여할 때 작용하는 전사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경우에 가장 먼저 타타박스를 인식하는 것이니까 RNA 중화효소 2니까 TF2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 알파벳을 통해서 종류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D의 경우는 타다박스를 먼저 인식하는 것은 TF2D고요. 복합체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RNA 중화효소 활성화 관여하는 것은 TF2H. 자, TF2H가 하는 역할, 활성화에 관여하는데 이 활성화는 바로 인산화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RNA 중화효소 어느 부위를 인산화시켜요? C말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C 터미널 도메인이라고 해서 CTD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되고요. 자, 요 TF2H는 키나제 기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인산화 시켰으니까. 자, RNA 중화효소가 이제 전사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주형 가닥은 단일 가닥이 돼야 되니까 이중 가닥의 DNA가 단일 가닥이 되게끔 해주는 역시 전사인자가 관여합니다. 그때 DNA 이중 가닥을 단일 가닥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H죠. 그러니까 얘는 또 무슨 기능이 있어요? 헬리카제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에서 뭐 RNA 중화효소의 활성화와 이중 가닥의 DNA를 단일 가닥으로 만드는데 관여하는 전사인자는 무엇이냐? 그러면 H를 써주면 됩니다. 자, 요 정도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문제에서 가장 긴 밴드가 힌드3로 자른 경우라면이라고 가정에서 물어봤는데 만약에 ABC 중에서 어떤 것이 제한 요소로 절단한 절편이다라는 표현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체에서 찾을 수도 있죠. 만약에 ABC가 문제에서처럼 힌드3다 뭐 이런 표현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ABC가 어떤 그 제한 요소에 의해서 절단된 것인지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요 아래 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진행을 했을 때 가장 긴 가닥 560, 그 다음에 중간 가닥 430, 가장 짧은 가닥의 RNA는 205만큼 나왔어요. 자, 이때 보면 가장 긴 가닥하고 가장 짧은 가닥, 그리고 긴 가닥하고 중간 가닥, 그 다음에 중간 가닥하고 가장 짧은 가닥의 차이를 보면 얘는 짧죠. 긴 가닥과 중간 가닥의 차이가 짧아요. 그리고 중간 가닥과 짧은 가닥의 차이는 길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왼쪽에서 보면, 이제 위에서 다시 보면,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보면, 긴 가닥하고 중간 가닥, 그리고 중간 가닥과 짧은 가닥을 비교해 봤을 때, 긴 가닥과 중간 가닥의 길이가 차이만큼의 길이가 길고요. 길이 차이가 길고, 오른쪽 진행으로 봤을 때는 중간 가닥과 짧은 가닥에 비해서 얘는 짧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RNA 중화효소가 진행하는 방향을 봤을 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에요. 실제로는. 알겠죠?
하지만 문제에서 힌드3를 절단했을 때 가장 긴 가닥의 밴드가 나타난다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왼쪽 방향이라고 했지만 그런 단서가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비교를 해서 왼쪽인지 오른쪽이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오른쪽 방향이다. 됐죠? 이렇게 개념을 잡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답을 우리가 TF2, TFH 이렇게 했었잖아요. 자, 진액의 경우에 있어서는 TF2D죠. 얘는 진액이고요. 원액은 뭐죠? 원액은 시그마인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진액인지 원액인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 진액하고 원액 가장 먼저 인식하는 거, 프로모터를 가장 먼저 인식하는 것을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리보솜도 대표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원액 생각만 하고 있으면 진액 물어봤을 때 작은 소나이체 40, 큰 소나이체 60 물어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작은 소나이체를 30, 큰 소나이체 50 이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진액인지 문제를 읽을 때 진액에 대해서 묻는 것인지 원액에 대해서 묻는 것인지 그 구분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발생 과정에서도 낭배식이 어떤 종에 대해서 묻는지 그리고 그 종 특징을 쓸 때도 헷갈리지 않도록 하고요.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꼼꼼하게 읽겠지만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돌연변이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돌연변이 유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전이인자라는 건 이동할 수 있는 DNA 조각이죠. 뭐 같은 DNA 상에서 이동할 수 있고요. 다른 DNA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전이인자가 정상의 발현 유전자 사이에 끼어 들어가게 되면 ORF가 깨지게 되니까 이렇게 끼어 들어간 상태에선 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재기능을 할 수가 없겠죠. 자,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C라는 것이 안토시아닌 색소 유전자인데 정상적인 경우는 안토시아닌 색소에 의해서 붉은색을 나타내지만 DS라는 전이인자가 들어가게 되면 제대로 색소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흰색을 나타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전이인자 같은 경우는 전이인자 DNA에 전이 효소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전이 효소가 발현되면 그 전이인자가 바로 전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A씨라고 하는 전이인자처럼 얘네들은 스스로 전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전이가 된다는 얘기는 전이 효소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A씨라고 하는 전이인자는 스스로 전이된다. 그런데 여기 DS는 A씨에 의해서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숨은 뜻은 스스로 전이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스스로 전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얘는 전이 효소 유전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유전자형을 라지씨라고 했는데 여기는 DNA 하나만 표시되어 있죠. 원래 이제 요 아래도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염색체가 또 있는데 그냥 하나만 표시한 거예요. 붉은색, 흰색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그 라지씨가 없는 형태, 요 형태를 한번 보면 지금 DS가 이렇게 끼어 들어간 경우 이제 스몰 c라고 했는데 이렇게 DS가 끼어 들어간 경우 스몰 c 이렇게 있을 때요. 그 옆에 만약에 A씨라고 하는 전이인자가 딱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 A씨라고 하는 곳에는 어떤 유전자가 있다고 했죠? 여기에 전이 효소 유전자가 있다고 했죠. 그럼 전이 효소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전이 효소는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은 트랜스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있는 전이인자에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요 전이인자에 작용해서 요 전이인자가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되면 얘는 이제 정상적인 라지 C가 되니까 색소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나다를 형성하는 발생 과정, 이제 배발생 과정에서 얘네들이 떨어져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일부 세포에서만 떨어져 나오게 되다 보니까 언제 배발생 과정 동안 일부 세포만 떨어져 나오게 되니까 떨어지지 않은 애들은 흰색, 그리고 떨어져 나온 애들은 붉은색을 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모자이크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자이크에 해당하는 것이 일부는 붉은색, 일부는 흰색인 얼룩무늬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반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반점이 생긴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나달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어느 부분은 붉은색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얼룩무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붉은색을 띠는 요 부위는 바로 붉은색 색소를 만들 수 있는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세포들이 많으면 반점은 클 거고, 이 세포들의 수가 적으면 반점은 작을 거고요. 자, 그럼 반점이 크다라는 얘기는 어느 세포들의 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시기에 전이가 돼서 정상적인 라지 C를, 그러니까 배발생 과정 중에 어느 시기에 이 정상적인 라지 C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러한 세포수가 많을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초기겠죠. 발생 초기. 발생 초기에 전이가 되면 그만큼 세포수가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개념만 보도록 해봅시다. 자, 이렇게 배발생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런 세포 분열을 막 하면. 그죠? 이런 식으로 나달이 형성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념만 잡도록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발생 초기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발생 초기 여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자, 요거 하나에서 원래대로 라지 C가 만들어진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네들 세포 분열하면 여기에서 유래한 애들은 다 라지 C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4등분을 했을 때 4분의 1이 붉은색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좀 더 지난 시기에 여기 부위에서 만약에 정상적인 라지 C가 만들어지게 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래한 세포들은 붉은색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비율로 봤을 때 요 나달의 8분의 1. 8분의 1이니까 한 요 정도? 요 정도만 붉은색을 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붉은색 반점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얘기는 발생 초기에 저러한 전이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개념만 잡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DS는 혼자 전이될 수가 없고 AC가 있을 때에만 전이가 되니까 전이 효소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도료면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배아 발생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포가 전이가 일어나서 비를 가는 세포 형성된다. 그래서 반점의 크기는 비가 형성되는 발생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바로 초기에 인자가 빠져나오게 되면 그만큼 크기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A씨가 유전자 C에 삽입되어 있는 옥수수 배아라면 결과는 동일하겠죠. DS가 들어가 있든 A씨가 들어가 있든 어쨌든 라지 C는 라지 C 일부 발현 안 되겠죠. 자, 여기에서도 일부 세포에서 AC 빠져나오니까
AC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역시 얼룩무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DS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얼룩무늬 나달. 자, 그 다음에 위의 결과를 통해서 DS는 어떤 방식으로 이동하느냐. 자, 방식을 보면 이제 컷 앤 페이스트하고 카피 앤 페이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컷 앤 페이스트 방식과 카피 앤 페이스트 방식이 있는데, 컷 앤 페이스트 방식은 원래 있던 것이, 그러니까 빠져나오게 되면 그 부위는 정상적인 그 색소를 발현하게 되니까 얼룩무늬가 되는데요. 카피 앤 페이스트 같은 경우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새로운 만들어진 것이 다른 부위로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라지시의 발현이 안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흰색 나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얼룩무늬가 만들어졌으니까 컷 앤 페이스트 방식이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빠져나왔는데도 계속해서 흰색이더라. 그러면 그때 이 전이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그러면 그때는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요 정도로 하고요. 넘어갑시다.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문제를, 이거 여러분들 쉽게, 왜냐면 기출문제도 한 2번 정도 나온 것 같아서 여러분들 쉽게 풀겠지 했는데 의외로 헷갈렸나 봐요. 가장 헷갈려 한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제가 예전에 기출된 문제 같은 경우는 3개, 4개 정도의 펩티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티드였는데 지금은 1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티드다 보니까 길이가 길어서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게 이제 생각하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혼란스러워했던 것 같은데, 순전화 구할 때는요, 여러분들 순전화를 구할 때 pK 모든 그 구성 아미노산의 pKa 값을 구하는 게 아니죠. R자전화, 총전화 평균이 0일 때 양옆에 있는 pKa 값 2개 가지고서 그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정 곡선만 그릴 수 있으면 순전화, 총전화 평균이 0일 때의 지점을 찾을 수가 있고요. 양쪽에 있는 완충지대의 pKa 값 2개를 바로 구해서 써주면 돼요. 자,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13개의 아미노산 장기로 구성된 펩티드 A의 아미노산 서열을 결정한 실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펩티드 절편의 숫자 1, 2, 3, 4 이런 숫자는 그 순서하고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T1, T2, T3 이 순서일 수도 있고요. 또는 T2, T1, T3 또는 T3, T2, T1 이런 식으로 서로가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관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실험 과정을 한번 봅시다. 자, 2개 시험관에 정제된 단백질 A를 각각 넣은 다음에 한쪽에는 트립신을 처리하고 한쪽에는 키모트립신을 처리했습니다. 이 효소는 특정 펩티드 결합 부위를 절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절단을 할 때 특정 아미노산의 C말단 부위에 해당하는 쪽 또는 그러니까 펩티드 결합에 관여하는 C말단 부위를 갖는 그 특정 아미노산을 절단을 하게 돼요. 키모트립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효소들이 어떤 아미노산의 C말단 쪽 또는 여기서 말단이라는 것이 뭐 카르복실기나 아미노기가 완전히 노출된 것이 아니라 펩티드 결합에 참여하는 그 C말단 또는 M말단이 있죠. 그 부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효소들이 어느 아미노산의 C말단 또는 M말단을 절단하는지를 외워야 돼요. 예전에 객관식으로 문제 나왔을 때도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경우가 있었으니까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해설 답안지 나눠준 거에 보면 요 내용 따로 같이 기입해 놨으니까 요거 다시 한번 참고하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한번 요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FDMB 같은 경우는 M말단 끝에 있는 아미노산 하나만 결합을 해서 이제 형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얘는 이제 효소 절단은 아니고요.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다 정도. 그리고 절단을 하는 것은 뭐 실제 실험상에서는 HCl 처리해서 모든 아미노산을 절단을 했었죠. 그러니까 FDMB 자체가 절단하는 효소는 아닙니다. 대신 이제 결합을 한다 정도로만 체크를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애들은 이제 효소에 해당합니다. 자, 펩신 같은 경우는 페니랄라닌, 트립토판, 티로신.
자,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아미노산들이죠?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얘네들이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80 나노미터의 빛을 흡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280 나노미터의 빛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에 빛을 쏘였을 때 단백질에 들어있는 요 세 개의 아미노산이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서 단백질의 전체 양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립신 같은 경우 리신 아르기닌. 리신 아르기닌도 어떤 특징이 있죠? 얘는 염기성 아미노산 또는 뭐 생체 내에서 플라스널 뛰는 그런 양전할 뛰는 아미노산 이렇게 그런 아미노산에 해당하죠. 자, 키모트립신 같은 경우는 펩신. 얘하고 똑같은 아미노산을 절단하는데 어느 부위를 절단하냐면 C말단 부위. 요 둘은 C말단 부위, 얘는 N말단 부위. 그렇게 알아두고요. 트립신하고 키모트립신은 어디에서 만들어지죠? 이자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소장 내강에 가서 작용을 하죠. 펩신은 어디에서 만들어지죠? 위에서 만들어지죠. 위에서 작용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울 때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외우면 이게 조금 잘 외워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CMBR, 시아노젠 브로마이드인데 얘는 메스온인의 C말단 부위를 절단하고요. 요 프로테아제 얘는 뭐 여기 다 있죠. 아스파르트산의 N말단 쪽 이렇게 절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트립신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 개념을 아직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요거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개념만 잡도록 해봅시다. N말단, C말단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거 펩티드죠. N말단, C말단. 중간중간에 이제 펩티드 결합이 있는 거예요. 아미노산들이 쫙 있고. 자, 예를 들어서 트립신이 여기를 절단을 한다고 해봅시다. 트립신이 여기를 절단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절단이 되면요. 두 조각의 두 개의 펩티드 조각 또는 펩티드 절편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C말단 쪽, 여기는 N말단 쪽. 자, 트립신은 C말단 쪽을 절단한다고 했잖아요. 리신 아르기닌의 C말단 쪽. 즉, 리신 아르기닌의 그 펩티드 결합에 참여하는 리신 아르기닌의 그 카르복실기 부분을 절단을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미노산 결합할 때 이미 결합되어 있는 부위 앞쪽 그 N말단 쪽의 아미노산은 카르복실기가 펩티드 결합에 참여하고 나중에 오는 아미노산은 아미노기가 펩티드 결합에 참여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아미노산이 리신 또는 아르기닌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 부위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C말단 쪽 여기는 몰라요. 색깔을 같은 걸로 할까요? 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요번에는 펩신 처리했다고 한번 해볼까요? 자, 펩신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절단을 한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트립신이 아니라 펩신이 절단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펩신이 절단을 하게 되면 요 펩신은 N말단 쪽을 절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페니랄라닌 트립토판 티로신이 어디에 있냐면 오른쪽에 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위가 페니랄라닌 트립토판 티로신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펩신으로 처리하게 되면 C말단 쪽 절편의 N말단 부위인 아미노산, N말단 부위의 끝에 아미노산을 알 수 있지만 N말단, 원래 펩티드 N말단 쪽 끝은 몰라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트립신을 처리하고 키모트립신을 처리해서 만들어진 게 이것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트립신과 키모트립신은 다 C말단 쪽이니까 이렇게 절편들이 생겼을 때 각 절편, C말단 부위의 절편 빼고 나머지 절편들의 각 절편의 C말단 부위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에서 C말단인데 여기 절편 만들어지면 여기 절편도 지금 여기도 C말단, 여기도 N말단이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절편의 C말단 부위의 아미노산을 알 수 있고요. N말단 부위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트립신, 또 이제 키모트립신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들어진 절편의 C말단 부위의 아미노산을 알 수 있다. 자, 트립신의 경우를 보면 C말단 부위를 알 수가 있는데 트립신 같은 경우는 리신하고 아르기닌을 절단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리신하고 아르기닌으로 끝난 T1하고 T2는 어디에 해당해? 여기. T3는 오른쪽 거에 해당하죠. 그러면 지금 요 T1, T2, T3 중에 전체 원래 펩티드 13개 아미노산 구성된 전체 펩티드의 C말단 부위의 쪽에 있는 절편 조각은 어떤 거예요? T3.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C말단. 그러니까 COH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C1, C2, C3, C4도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키모트립신 같은 경우는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세 종류를 절단을 해요. 자, 트립토판, 페닐알라닌. 여기는 모르죠. 자, 근데 지금 여기는 모르는 상태인데 이렇게 끝났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다 어느 쪽에 있는 절편이에요? N말단 쪽에 있는 절편이에요. 요거에 해당해요. 그러면 지금 C4는 어디에 있는 거? C말단 쪽에 해당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C말단 쪽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트립신으로 처리한 조각, 키모트립신으로 처리한 조각을 비교해 봤을 때 T3가 C말단 조각, C4가 C말단 조각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 C4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서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가 되겠어요? 스리오닌. 아래쪽에다 쓸게요. 스리오닌. 그 다음에 발린. 그 다음에 글리신. 그 다음에 여기 트립토판. 근데 트립토판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트립토판이 있으니까. 자, 개수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예요. 밑에는 아미노산 몇 개라는 얘기예요? 3개. 그러니까 글리신에서 끝나요. 그 글리신에서 딱 끝나고 이제 요 트립토판이 C1의 트립토판일 수도 있고요. C2의 트립토판일 수도 있죠.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C4 전에 C1이 올지는 C2가 올지는 모르니까 다른 단서 가지고서 우리가 이번엔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찾을 수 있는데 어떤 거 딱 눈에 보이는 거 지금 T1하고 T2 중에 N말단 쪽에 있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페닐알라닌이 N말단에 있는지 글리신이 N말단에 있는지 모르죠. 그것만 알면은 우리가 전체 아미노산 순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페닐알라닌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페닐알라닌이 하나일까, 두 개일까, 세 개일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데 페닐알라닌이 만약에 하나라고 한다면 얘는 앞에 아미노산이 있으니까 얘는 N말단 끝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페닐알라닌이 두 개일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지금 여기에서 페닐알라닌 여기 밑에 없죠. 그럼 여기에 페닐알라닌이 있으면 두 개가 되는데 세 개일 수는 없고 두 개인데 요 세린 보면 여기 세린 있죠? 세린 다음에 리신이잖아요. 페닐알라닌이 여기 없을 것이다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페닐알라닌을 통해서 여기가 N말단 쪽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N말단 쪽이니까 T2, T1 여기서 이제 T2, T1, T3 순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거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글리신하고 발린이래요. 여기 또 글리신 발린 있네요. 여기도 글리신 발린 있네요. 근데 여기 밑에 있는 거는 T2, T3 같은 애잖아요. 그렇죠? 트립신.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러면 C2에 글리신 발린 있고 T2에 글리신 발린 있으니까 나오는 건 트립토판. 자, 그 다음에 아르기닌이에요. 아르기닌 여기 있죠? 그러니까 T2에 아르기닌, 그 다음에 C3에 아르기닌 있으니까 여기가 글루타민산.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세린, 스레오닌. 그러면 세린 다음에 리신이니까 여기 이제 리신. 그러면 끝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성 방법에서 묻고자 하는 기억, 니은, 디귿, 여기까지는 뭐
어렵진 않고요. 대신 이제 이 아미노산 서열을 순서를 정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절단 효소가 어느 아미노산 어느 부위를 절단하는지만 알면 여기까지는 간단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의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전점 분리 실험에서 펩티드 A를 젤의 pH가 9인 지점에 점적을 하게 되면 펩티드 A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 중 어느 극으로 이동하는지를 쓰고 그 근거를 펩티드 A의 등전점과 순전화 상태를 제시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등전점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이렇게 등전점을 위한 젤이 있고요. 이 젤은 이렇게 젤이 있으면 이 젤은 pH 농도 구배가 형성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pH가 이렇게 있으면 자, 왼쪽이 pH가 낮은 쪽이고요. 오른쪽이 pH가 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등전점 분리를 할 때 이 젤에다가 전극을 걸어줘야 되는데 왼쪽 전극이 마이너스 쪽이에요? 플러스 쪽이에요? 아이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죠? 그래서 요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딱 떨궜다고 해봅시다. 자, 지금 pH의 농도 구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pH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때 수소이온은 어떻게 돼 있어요? 수소이온의 농도는 오른쪽은 적고요. 왼쪽은 많죠? 자, 그러면 수소이온은 이런 식으로 농도 구배가 형성되게끔 젤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단백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전화를 띈다고 해봅시다. 마이너스 전화를 띄면 전극이 오른쪽이 마이너스고 왼쪽이 플러스니까 얘는 어디로 이동해요?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플러스 쪽으로 이동할 때 왼쪽에는 지금 수소이온이 많잖아요. pH가 낮으니까. 요 젤상에. 수소이온이 많으니까 이동을 하면서 수소이온이 가서 결합을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전하에 양성자가 가서 결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양성자가 가서 결합을 하면 이 마이너스 세기는 점점 작아질 것이고 이 세기가 점점 작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전하의 세기가 0이 딱 되면 얘는 딱 멈춰요. 그래서 이렇게 멈췄을 때 여기에 pH가 이 지점의 pH가 바로 PI가 되죠. 이 단백질에. 그러니까 우리가 pH 9와 순전화가 0일 때가 PI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제 이 단백질에 PI를 구하면 얘가 특정 pH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지 플러스 전하를 띄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단백질의 경우는 PI가 요 지점의 pH보다 작아요? 커요? 작죠? 요 PI는 pH잖아요. 지금 왼쪽으로 할수록 pH가 작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요 점적했던 지점의 pH보다 이 단백질의 순전화가 0인 PI 값의 pH가 더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의 PI가 작고 주변 수용액 또는 젤 이런 환경의 pH가 더 크면 얘는 마이너스 전을 띄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알겠죠? 자, 단백질의 PI가 점적한 지점보다 더 작을 때 이 단백질은 마이너스 전을 띄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단백질이 어느 지점에 뚝 떨어졌어요. 요 지점에 뚝 떨어졌어요. 근데 주변의 pH가 이 단백질의 고유값인 PI보다 더 높아요. 높다란 얘기는 이 단백질보다 수소이온이 더 적다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은 수소이온을 가지고 있으니까 뺏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뺏기게 되면 양성자를 뺏겼으니까 나는 마이너스 전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전극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둘 중에 하나는 제공을 할 거예요. 문제에서. 만약에 젤을 준비하고 전극을 이렇게 걸었다. 그러면 왼쪽이 pH가 높냐 오른쪽이 pH가 높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pH 농도 구배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이때 전극을 마이너스 극을 걸어야 되느냐 플러스 극을 걸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고. 이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pH가 높으면 수소이온 적죠? 수소이온 많으면 플러스가 많은 거고 수소이온 적으면 플러스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많은 쪽은 플러스 전극, 요 플러스가 적은 것은 마이너스 전극 이렇게 외우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외우면 이런 문제 기억 니은 해놓고 기억의 전극, 기억의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극 중 어떤 전극을 걸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로 플러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개념 잡았으니까요. 등전점 분리에 대한 개념을 잡았으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해봅시다. 자, 지금 pH 9인 지점에 딱 점적을 했을 때 이 단백질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그걸 알려면 PI 값을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PI 값을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적정곡선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적정곡선을 가지고 계산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자,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아미노산이 있어요. 여기가 N말단, 여기가 C말단. 이건 기출이 됐던 문제들입니다. 2번 정도 기출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N말단이라는 것은 NH3 플러스, 요 아미노기가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C말단이라고 하는 건 이 펩티드의 마지막, 펩티드에서 생체 내선 CO 마이너스죠. pH가 7인 지점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다 쓰도록 할게요. 이런 카르복시기가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는 주변 pH의 변화에 따라 수소이온을 받거나 잃을 수가 있어요. 여기 부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전화를 통해서 PI를 구할 때 고려해야 될 점, 즉 적정곡선 그릴 때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점, 요 지점. 역시 요 부위도 적정곡선 그릴 때 완충지대 형성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자, 그런데 요 중간에 있는 애들의 아미노산이 원래 가지고 있던 N말단, C말단은 지금 어디에 참여하고 있냐면 펩티드 결합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의 N말단, C말단은 수소이온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은 N말단, C말단의 pKa 값, 즉 pK1, pK2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요거 구할 때는 양 끝에 있는 아미노산의 pK2 또는 pK1을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애가 알기에 COH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얘도 주고받을 수가 있잖아요. 수소이온을. 그러니까 얘도 완충지대를 형성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완충지대가 몇 개가 형성이 되느냐면 3개가 형성이 돼요. 대충 그리세요. 이렇게. 완충지대 몇 군데예요? 하나, 둘, 셋.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하나가 더 있어서 여기 알기에 NH3 플러스가 노출되어 있다. 아미노기가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역시 여기서 수소이온 주고받으니까 완충지대를 형성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 더 그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미노산 서열 순서를 몰라도 이 펩티드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를 알고 N말단, C말단에 위치한 아미노산만 알면 요거 아미노산 아는 상태에서 pK2, pK1 표에서 얻고요. 그 다음에 요 순서를 몰라도 이거 순서하고 상관없잖아요. 얘가 2번째에 있든 3번째에 있든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 그냥 pK 알까?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얘네들 각각의 pKa 값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지금 이 경우 한번 봅시다. 지금 이 경우는 카르복실기 2개, 아미노기가 2개예요. 자, 항상 이 적정곡선을 그릴 때는
pH가 낮은 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0이라고 할까요? 뭐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너무 0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1, 뭐 9 이렇게 해볼까요?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 OH기를 제공을 하게 되면 항상 낮은 쪽부터 시작하니까 OH기를 제공을 하게 되면 점점 pH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pH가 낮다는 얘기는 수소이온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변에 수소이온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이온을 받게 되니까 COH, COH죠. NH3, NH3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는 이 아미노산 하나 자체만 보면 플러스 하나, 플러스 2예요. 이런 아미노산들이 100개 있어요. 그럼 그거 평균 내면 그래도 플러스 2죠. 총 전하의 평균이 플러스 2란 얘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첫 번째 나오는 이 완충 pKa 값은 pKa 값 지점에 해당하는 요 지점의 총전하 평균은 0.5만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0.5만 빼주니까 플러스 1.5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완충지대는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 1씩만 빼면 돼요. 플러스 0.5.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0.5. 여기는 마이너스 1.5. 그리고 요 끝은 pKa 값 사이는 1 차이지만 양 끝은 0.5만큼의 차이니까 마이너스 2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pH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주변 pH가 높아진다는 수소이온이 낮아지니까 내가 뺏기는 거잖아요. 뺏기게 되니까 NH3 플러스는 NH2로 NH2 CO 마이너스 CO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기본입니다.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지금처럼 아미노산의 개수가 많아져도 이걸 그대로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요거 뭐 앞에서 얘기한 거 간단히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가 5개짜리가, 4개짜리가 T1, 5개짜리가 T2였죠? 하나, 둘, 셋. 여기가 T2. 그 다음에 4개짜리가 T1. 여기가 T3. 이렇게 였었죠. 그 다음에 C1, C2, C3 비교해 본다면, 글리신, 발린, 트립토판이니까 C2는 여기시죠. 여기가 C2. 해당하고요. 글루탐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르기닌, 페닐알라닌이니까 얘가 C3. 얘가 C3. 자, 그 다음에 스레오닌, 세린, 리신, 트립토판까지. 여기까지가 C1. 스레오닌, 세린, C1. 자, 그리고 여기가, 나머지가 C4. 이렇게 되죠?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한 거고요.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우리 PI 구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완충지대 형성에 관여하는 거 요거 하나. 요거 완충지대 형성에 관여하죠. 자, 얘가 알기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스레오닌, 글리신 둘 다 스레오닌은 그 극성 아미노산, 글리신은 소수성 아미노산. 그러니까 알기에서 수소이온을 주고받을 수가 없죠. 자, 그럼 수소이온 주고받을 수 있는 애는 누구예요? 글루탐산. 글루탐산 알기에 COH가 있고요. 자, 아르기닌. 알라닌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알라닌은 두 번째로 작은 아미노산으로 얘는 소수성이죠. 비극성. 예, 소수성. 근데 이 아르기닌 같은 경우는 염기성 아미노산. 양전할 뜨죠. 생체 내에서. 자, 그 다음에 쭉 오다가 리신. 리신 아르기닌이잖아요. 얘 NH3+. 그 다음에 나머지 없죠. 되나요? 자, 아미노산 순서를 안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완충지대는 몇 군데예요? 하나, 둘, 셋, 넷, 5군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 순서를 몰라도 풀 수는 있습니다. 일단 양쪽 끝에
어떤 아미노산인지는 알아야 돼요. 요거는 뭐 문제에서 우리가 바로 쉽게 구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열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배열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아미노산들이 존재하는지는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아미노산들이 요 내부에 존재할 때 이 아미노산의 특성에 따라서 알기에 카르복실가 있는지 아미노산이 있는지 우리가 그 아미노산의 특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알면 순서를 몰라도 개수가 중요한 거니까 개수만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하나하나 찾는 것보다 여기서 딱 문제를 보면 pKr 구한 게 딱 세 개 제시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리신, 글루탐산, 아르기닌 위주로 여기서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지고서는 이렇게 동그라미 떡떡 쳐놓으면 되죠. 뭐. 전체 다 그리지 않아도.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N말단, C말단 쪽에 있는 것은 각각 PK1, PK2만 존재하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아미노산 3개가 완충지대 형성에 관여하는 겨삿을 알기를 가지고 있다까지 알았다면 여기에서 바로 이거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NaOH를 처리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냥 OH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pH.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5군데죠? 자, 5군데인데 카르복실기는 몇 개? 2개. 아미노기 3개죠. pH가 작은 쪽이 카르복실기에 pKa 값이 있으니까 요 정도. 쭉 더 가서 이렇게 표현하면 끝이에요. 자, 그럼 우리 총전압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제는 뭘 하면 돼요? 스레오닌, 글리신, 글루탐산, 아르기닌, 리신 각각의 pKa 값들을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글리신, 스레오닌. 글리신은 N말단 쪽, 스레오닌은 C말단 쪽. 자, 글리신. 글리신 찾아서 N말단 쪽, 아미노기가 있죠? PK2. 그 다음에 스레오닌 같은 경우는 C말단 2.28. 그리고 각각 하나씩 있으니까 요 5개만 적용하면 됩니다. 요 5개 적용을 하면,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PK1, 또 PK2, PKR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pH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럼 얘가 몇이란 얘기예요? 2.28. 그리고 얘가 4.25. 그럼 그대로 하면 되죠. 쭉. 그 다음에 여기서도 쭉. 또 여기서도 쭉. 자, 그럼 여기 순서대로 2.28, 4.25, 그 다음에 9.60, 10.53, 그 다음에 12.48. 이거 다 알지 않아도 돼요, 실제로는. 총전압 평균만 일단 먼저 구해도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아미노기가 3개, 카르복실기 2개. 자, pH가 낮은 수용액 상태에서는 수소연을 다 받아요. 카르복실기는 COH, 아미노기는 NH3 플러스니까, 여기 끝에서는 NH3 플러스니까, 그 플러스가 3개 있으니까, 요 끝에서는 플러스 3. 총전압 평균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0.5만큼 빼주면 되죠. 플러스 2.5. 자, 그 다음 pKa 값부터는 마이너스 1씩 빼주면 되죠. 2.5에서 1 빼니까 플러스 1.5. 자, 그 다음 여기는 1만큼 빼줘야 되니까 플러스 0.5.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5. 자, 그 다음에 끝에 여기는 모두 다 수소연을 잃었으니까 CO-2개가 존재하고 NH2 그냥 3개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 자,
순전합 평균이라는 것은 바로 총전합 평균이, 순전합가 제로라는 것은 총전합 평균이 0일 때를 의미하죠. 0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올리면 되잖아요. 뭐 어디예요? 여기. 요 지점은 뭐예요? 9.60과 10.53 사이잖아요. 이게 PI예요, PI. 그럼 요 PI를 구하면 어디예요? 요 지점. 그러니까 10.53, 9.60. 그 절반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충 그려놓고, 여기 플러스 3이고, 여기, 그러면 여기서부터 일씩 빼야지. 요 중간이네? 여기가 PI인데 지금 완충지대가 하나, 둘, 셋. 세 번째로 큰 값. 네 번째로 큰 값 사이. 그럼 이거의 절반. 이거 더해서 2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구해주면 10.065가 나오겠죠. 요 지점. 10.065. 요게 이제 PI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10.065가 나왔어요. 자,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pH가 9인 지점에 점적을 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pH가 9인 지점에 점적을 했다. 아까 그 그림 생각나면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여기가 9인 지점이고요. 얘는 10점대고요. 여기가 pH가 높은 곳 마이너스 전구, 여기 pH가 낮은 곳 플러스 전구. 자, 이곳에 점적을 하는데 얘가 A라는 단백질 딱 점적을 했어요. 근데 얘의 PI는 몇이었냐면 10.065래요. 그럼 10.065는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로 이동해서 멈춘다는 얘기예요? 순전화가 0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를 띄지 않으니까 멈추겠죠. 어디로 가요? 이리 가겠지. 여기 가서 멈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얘가 어떤 전화를 띄고 있는 상태여야지 마이너스 전국 쪽으로 가요? 플러스 전화를 띄어야지 마이너스 전국으로 가겠죠? 그렇게 표현해 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국 쪽으로 이동한다. 왜? 얘는 양전화를 띄니까.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자, 요게 하나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변의 pH가 9, 그리고 내가 PI가 10. 그럼 주변이 pH가 낮고 내가 pH가 높아요. 그러면 누가 수소이온이 많다는 얘기예요? 얘가 수소이온이 많다는 얘기죠? pH가 낮은 게 많은 거니까. 그럼 얘 단백질은 수소이온을 받을 수가 있겠죠? 많은 쪽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플러스 전화를 띄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냥 주변에 수소이온이 많아? 그럼 단백질이 가져오니까 플러스 전화를 띄는구나. 주변에 수소이온이 상대적으로 작으면 잃으니까 양성자를 잃었으니까 내가 단백질은 마이너스 전화를 띄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요것도 헷갈린다 그러면 요걸로 생각하면 돼요. pH는 pKa 플러스 로그 HA. 이거는 묻는 문제가 두 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알아둬야 된다고 했죠. 요걸로 해도 돼요. 그래서 pH가 9인 지점에 pKa 또 PI 같이 통용해서 보면 생각하면 됩니다. 065. 그러면 얘가 등식을 만족하려면 이 전체 값은 몇이 돼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0보다 작으려면 누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수소이온을 받은 상태잖아요. 수소이온을 받은 상태니까 플러스 전화를 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배운 거 토대로서 다 응용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플러스 전화를 띄냐 마이너스 전화를 띄냐 가지고서 복잡하게 생각해서 시간 오래 잡으면 안 되니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빠른 방법 알 수 있게 평소에 얘기했던 게 이 방법이에요. 그냥 주변에 적내 가져오고 뺏기고 주변에 많으면 가져오고 그 가져온 결과로 플러스 전화가 되는 것이고
뺏긴 결과로 마이너스 전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이제 모의고사 그 기출문제 풀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도 듣고 이러면서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또 막상 모의고사 풀 때는 이게 헷갈리거나 뭐 갑자기 떠오르지 않거나 이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모의고사 문제 풀 때는.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을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니까 당황하지 말고요. 알고 있는 건 잘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됐으면 바로바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세요. 시험 보기 전까지는 계속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숙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외우고 있어야 빨리빨리 기억이 빨리 나서 빠르게 우리가 답을 쓰거나 그 문제 푸는데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계속 그 이론 내용 정리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펩티드는 플러스 등전점이 얘라서 pH가 9인 지점에서 양전할 때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 만약에 문제에서 pH가 12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2다라고 한다면 얘는 10점, 얘는 pH가 주변이 12. 지금 주변이 더 수소연 농도가 낮으니까 내가 뺏기겠죠. 단백질이 뺏기면 마이너스 음전화를 띠게 되고 음전화를 띠니까 플러스극으로 이동하고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풀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출제될 확률이 높은 부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에 풀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해요. 헷갈리지만 않는다면. 기출도 자주 됐던 부분이고요. 저런 내용을 응용하는 부분은 기출도 자주 됐던 부분이니까. 자, 요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확실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세요. 자, 6번 풀어봅시다. 자, 그림 가는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차등전이와 활동전이를 나타내는 그림이고 그림 나는 불리한 축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예전에 미트디트 쪽에서 요거 가지고서 축삭둔덕 부위의 그 활동전이 형태, 막전이 변화 형태, 또 그 축삭 내에서의 막전이 변화 형태 이거 비교해서 고르는 객관식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도 체크하도록 합시다. 이게 이제 서로 매치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띄엄띄엄 둔덕이 있고 띄엄띄엄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중간중간에 활동전이가 나타나는 형식. 요거는 축삭 둔덕 부분이고요. 자, 요 형태로 나타나는 거. 얘는 축삭 부분에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지금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자극을 주면 활동전이가 유발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활동전이가 유발된다는 얘기는 나트륨 채널이 열려서 나트륨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나트륨이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나트륨은 요 내부에서 확산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 부위에서 또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축삭둔덕이라고 치면 축삭둔덕 부분에서 활동전이가 이렇게 유발됐단 말이에요. 유발됐는데 왜 여기 수용기의 세포체 부분에서는 활동전이 형성이 되지 않느냐? 전하부존성 나트륨 채널 밀도가 낮다. 즉 채널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적은 나트륨 채널이 열려봤자 활동전이 형성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의 경우 이제 봅시다. 자, 오른쪽에서는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진행을 하면 여기에 또 나트륨 채널이 열리게 되면 나트륨 유입되고요. 이렇게 나트륨이 또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왼쪽, 오른쪽 다 확산돼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여기 부분에서는 활동전이가 형성이 되지 않느냐? 이 부위에서는 불응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경우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축삭 부분만 똑 잘라가지고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비보 상태에서는 한 방향인데 인비트로 상태에서는 중간 부위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게 되면 이 중간 부위에서 중간 부위에 나트륨 채널이 열리니까 나트륨이 들어와요.
그럼 나트륨, 들어온 나트륨은 축삭 내에서 확산돼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부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모두 활동전이가 형성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방향성이지만 아래의 경우에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축삭 가지고 실험을 할 때는 양방향성이 가능하다. 됐죠?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요 내용 한번 바로 보도록 해봅시다. 그림 가에서 활동전 이동이 한방향성을 띠는 이유를 이온 채널 분포, 나트륨 채널의 밀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부름기. 그래서 나트륨 채널의 분포와 관련돼서는 세포체 부분. 얘는 세포체. 그래서 왜 활동전이가 형성이 안 되느냐를 묻는 것이고요. 이 부름기는 이제 축삭을 따라 진행하는데 이미 지나온 곳은 왜 또 바로 활동전이가 형성되지 않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걸 쓰란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 기억 지점에서 생성된 활동전이 이건 인위적으로 한 것이죠. 이동 방향성은 양방향. 근거는 뭐예요? 부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 내용 기준, 요 내용 가지고서 답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 한번 한 걸 보도록 해봅시다. 자, 세포체에서는 채널 전하부존성, 채널 밀도가 낮고 활동전이가 이미 일어난 바로 이전 부분, 얘는 부름기이기 때문이다. 자, 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양쪽이 부름기가 아니니까 양쪽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지체됐지? 우리 1시간 20분 했나요? 7, 8, 9. 우리 조금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가, 왜냐면 이것도 한 20분 넘게 진행되면 여러분들 힘들 것 같아요.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